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개식 사회를 맡은 서초 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통위원회 위원 추승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 공공후견제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개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공양순 의원님께서 개사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네. 먼저 저는 이제 그 복지 포용도시 서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울시 공공후견제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대표 발의를 했지만은 50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건 그만큼의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 토론의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토론자분들이 아직은 조금 오고 계시긴 하지만은 발제를 맡아주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철훈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 토론의 중심축으로서 자장을 흔쾌히 맡아주신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김미곤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토론을 맡아주신 서울가정법원 이민우 부장판사님, 그리고 중앙발달장애인센터의 고명균 센터장님, 서울시 복지재단 홍영준 대표님, 그리고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재 변호사님, 이렇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적 학대가 예상되고 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의 인권 보장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이 조례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는 본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어서 또는 미성년자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의 공복을 우리가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는 정신적 제약이나 또는 자기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나 이런 부족한 사람들 이런 걸 자기 결정권을 확보해 줌으로써 제도권 장치 내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인과 미성년, 청소년, 후견이 필요한 서울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만들면 전국의 기준이 된다는 이 큰 틀을 가지고 저는 서울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두뇌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 165번째 이 토론회 주자는 봉양순 의원입니다. 이 봉양순 의원님은 저와 같이 환경수자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정말 욕심이 많은 분입니다. 지금 그 앞에 놓인 책자를 보면은 축사를 올려놓으신 분이 8분입니다. 저는 여기에 자주 오고 책자를 자주 봅니다만은 지금까지 축사문을 제일 많이 이 책에 올려놓은 분이 봉양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욕심이 많다는 거죠. 아울러서 의정활동을 너무 훌륭하게 이렇게 잘하시는 것을 저는 옆에서 증인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공공후견인 지원 활성화 방안 대책 정말 상당히 좀 차원 높은 이러한 토론회가 아닌가 싶네요. 이 서울시 복지 예산이 약 13조입니다. 36.9%입니다. 전체 예산에. 갈수록 이 복지 부분의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찾아서 써야 됩니다. 바로 후견인 제도 활성화하는 이런 쪽, 그러니까 제도권 속이나 또는 어떤 그 발달 장애나 또 치매 이런 등등의 소수의 그 서포트하는 이런 것을 벗어나서 다양하게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것에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미 조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예. 그리고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더 활성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야심찬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복지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복지위원회에서 또 전반기는 계셨고, 그래서 서울시의 아주 선도적인 이런 후견인 제도가 또 후견인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런 기대에 저도 벅차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 오셔서 함께해 주신 이 모든 교수님들 또 각계 언론님들이 좋은 안을 주셔서 서울시의회가 그 안을 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는 서울시의 부의장으로서 오늘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최대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우리 추승 의원님, 제가 10대 의회 처음 개원해서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니 코리아나 아니고 뉴서울 호텔에서 첫 번째 의원총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사회를 봤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렇게 사회를 깔끔하게 볼까? 제가 그런 생각하고 나중에 그 기억이 지금 2년 전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까 잠시 아주 멋지게 사회를 이끌어가지고 이분을 사회자로 선택한 것도 우리 봉양순 의원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의원님들, 특히 김성환 부의장님까지 참여를 해주셨네요. 감사를 드리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님으로서 깊은 통찰을 느끼게 해주는 그 축사였습니다. 그리고 저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한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님과 또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님, 또 전 부의장이신 김생환 전 부의장님과 이정인 의원님, 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 부위원장님과 김경영 의원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으신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님, 또 김미곤 좌장님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봉양순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의 최고 브레인이며, 조금 전에 우리 김기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욕심이 진짜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작년 정인이 사건처럼 입양아동 학대와 인천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기 쉬운 미성년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관련 법령에서 학대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봉양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12월에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 청구 및 후견 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 통해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실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깊은 문제의식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좀 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후견인 제도 관련해서 민법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 후견인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까지. 그리고 저희 지자체장이 이분들을 위해서 또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법상 모두 이렇게 아우를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견 사무에 관한 구체적 기준도 지금 법상으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 조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더 보완할 수 있는 이 뜻깊은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개의식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김미곤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토론회 순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춘홍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고 이어서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에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지정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질문을 받고 혹시 유튜브로도 질문이 오는 걸 오면은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토론자 선생님들은 다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 선생님들은 이따 제가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춘홍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춘홍 교수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공후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개정을 해서 그동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이 각각이 흩어져 있었고 또 성년 후견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후견이 각각 흩어져 있었습니다. 요거 다 이제 다 합쳐서 통합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조례를 지금 개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또 뜻깊은 것은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서 공공후견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공후견 사업과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그리고 장애인 권리협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기결정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인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 인권에서 가장 핵심이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조약에 보면은 1조에 보면 자기결정권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평등하고 그리고 자기결정권은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이제 존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기결정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넓게 보면 제가 이제 교수 입장에서 보면 사회과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권리이기 때문에 좁게 법적인 의미로서만 자기결정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법에서는 어떤 뭔가 권리를 행사했을 때 이게 형사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또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제 법에서는 따지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이면에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무엇이 그러면 자기결정권인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각자의 이제 개성을 상호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죠. 자기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생명과 신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른 사람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상호 교류를 하게 될 때 인권을 존중하는 상호 교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다 존엄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재 있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명성을 칭찬하지 말고 no fame 그리고 나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no shame이죠.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특히 보면은 자녀라든지 배우자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할 때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못해 하는 이렇게 비난하지 않는 no blame. 이것이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각자의 삶이 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떨까? 사실 공공후견 사업에서 수행해야 될 과제는 우리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니까 정치적인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3번에 걸친 민중의들의 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이만큼 발전시켰죠. 그러나 시민사회에서의 인권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특히 가족 내에서의 인권의식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서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부부 사이에서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상호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 보면은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대부분 반말 쓰잖아요.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한 번도 반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다만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 되게 여러분도 학교 다니다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나무라잖아요. 나무라는 것이 가장 나쁜 행동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필요한 것이 나무라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권의식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직장 생활에는 어떻습니까? 상사가 부하보고 대부분의 경우 반말하죠. 저 굉장히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가령 상급자와 그리고 신입사원 그리고 사장과 직원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영혼을 무게 위에, 그러니까 저울 때 올려놓으면 똑같은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인권들이 잘 의식되지 않고 지키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외로 정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이 많은 것이 사회의 구조가 수직적이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이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죠. 그죠? 그게 인권 침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이 많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 필요한데 뭔가 내가 더 뛰어나니까 즉 부모가 자녀보다는 경험이 많으니까 더 뛰어나죠. 직장에 보면 사장님이 직원보다 훨씬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정이 많으니까 간섭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간섭을 하는데 잘 안 들으니까 욕을 하는 거죠. 야단도 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의외로 만연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2008년에 비준한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성인을 위한 공공후견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치매 어르신들 요양시설에 가기 싫다는데 자녀들이 보내잖아요. 이제.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거예요. 발달장애인들 돌보기 어려우니까 부모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시설에 보내는 거예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죠.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흥분해가지고 예컨대 과음을 지른다든지 혹은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강제적으로 입원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모두 다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한 표현을 하는지, 치매 어르신들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놓으면은 그날로 이 보따리에 싸가지고 문 앞에 앉아 계세요. 집에 가고 싶다고. 왜 그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장애인들은 뭔가 우리들과 비장애인들과 비교해서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욕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 모두 중요한 부분이죠. 아동기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에는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자기 책임을 지면서 사회적인 연대의식을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부모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 부모가 아동을 야단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제 밤에 조용할 때 자기 어린 시절 한번 되돌이켜 보면은 야단을 맞았던 그 기억들이 뇌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을 거예요. 야단을 맞으면, 특히 어릴 때 야단을 맞으면은 그 사람의 창의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심해지면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동 학대가 있다고 해서 아동들을 분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설에 보낸다든지, 이건 정말 끔찍한,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끔찍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학대하는 것도 물론 끔찍한 경험일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굉장히 끔찍한 경험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제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이 성인기에 들어갔을 때 정신질환이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동기 때 그런 아동들을 이제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동이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되는데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 아동 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제까지 우리는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 장애인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험한 세상에 가지 못하게 하면 시설에 있게 한다든지, 또 위험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후견인이나 부모가 장애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 어르신들을 모셔본 경험이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치매 어르신하고 대화를 하든가요? 보호자라고 하는 가족하고 대화를 하든가요? 가족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지 치매 어르신하고 대화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치매 어르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능은 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우리는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똑같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단을 쳐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라고 아이가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네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을 교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야단을 치면은 왜 야단을 치는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라.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이야기를 그러면 선생님이 무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교육감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무시를 하게 되면 청와대 민원을 넣도록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좋은 부모님들은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좋은 부모님들은 자기 아동들을 야단치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님들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성인기가 되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옆에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화에서는 공공후견인이 가장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듣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동의 경우도 표현을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경우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희망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발달장애인, 비치매 환자 그리고 비정신장애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으면 그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할 때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뭔가 사무를 잘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경청하면 그 다음에는 의외로 그분 스스로 많은 경우 이제 뭐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아니라 한다면은 많은 경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쉬운 말로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표정을 통해서도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옹호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옹호가 자기 옹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 옹호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는 너무 외롭잖아요. 그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룹으로서 집단을 옹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더 넓혀가면은 시민들이 자기를 옹호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동료들을 옹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옹호입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옹호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옹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등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다양한 형태로 전문가로서 옹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조 옹호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후견인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시를 받지 않는 옹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애 상태가 심해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관찰을 통해서 그분의 욕구를 이해를 하고 옹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성인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치매 어르신, 발달장애인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는 거죠.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체적인 그 생물학적인 어떤 이 손상 때문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사회가 이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결정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상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욕구를 사회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주변에 다양한
신뢰 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편안한 환경에 있게 되면, 안전한 환경에 있게 되면은 되게 자기의 욕구를 잘 표출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환경에 있으면은 자기의 욕구를 표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후견인들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지원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자의 역할은 이 그림에서처럼 이제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후견이 언제 필요한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조례 기반에서 공공후견 사업들을 지원하게 될 때 굉장히 이제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후견이라고 하는 후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큰 권한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다 행사하게 되면은 이거는 매우 해로운 제도가 됩니다. 그 권한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후견은 장애가 있다고 후견이 다 필요하진 않아요. 후견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의 경우는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폐지를 하고 특정 후견이라든지 임의 후견 중심으로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공공 후견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기본적으로 특정 후견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공공조례의 경우에는 봉양순 의원님께서 또 자세히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후견을 의사결정 지원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위원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을 하다 보면은 구체적인 지침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운영위원회는 세부적인 지침이 아니라 가치를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원칙을 잘 숙지해서 그 원칙을 자기가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지 A라는 일이 있을 때는 B 혹은 뭐 2라는 일이 있을 때는 3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침을 만들게 되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로서 운영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개사 말씀에서 서울이 바뀌면은 전국이 다 따라서 바꾸더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입니다. 이거 심지어는 서울이 바뀌면은 중앙정부도 바뀝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좋은 발제를 20분 이내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토론회가 작년이죠. 작년 2020년도 5월달에 좀 1차적으로 준비가 됐었는데 코로나19 확장이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미뤄지고 또 작년 10월까지 미뤄졌었는데 또 너무 코로나19 확장세가 일어나는 바람에 해가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토론을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안건들이 나와서 더 앞으로는 더 좋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이렇게 박사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조례 추진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후견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요. 우선 순서에 보면은 먼저 보면은 이게 자료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정부 개정 추진 배경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한 고령화가 돼가 있고 커뮤니티 케어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통계청 사회조사 조사에 따르면은
2017년도죠. 65세 이상이 14.2%, 26년도를 예상을 했을 때 20.6%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초고령화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요, 88.6%가 건강할 때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희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57.6%가 거동이 불편해져도 제가 서비스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문제를 정부의 책임 있는 업무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노인 단독 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기능이 악화되는 등 사회적 관심과 협력을 기반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경제적 학대의 증가가 예상되고요. 이는 결국 노인 인권 보장의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돌봄 외에도 노인의 권리 측면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다각도로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후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성년자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친권 공백으로부터 그 위험에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이 자기결정권 확보를 통하여서 인간다운 삶을 제도권 장치로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서울시 후견 심판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후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후견 제도 수립을 시행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조에 보시면요.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문제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을 이용한 고령자의 경우에 퇴원 후 재가 서비스 부족과 가족 돌봄 부담 증가로 훼손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퇴원, 집, 입원 이렇게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인해서 학대 발생 건수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에 대한 후견과 성년 후견은 보호와 조력이라는 큰 틀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미성년 후견은 친권의 공백으로 인하는 위험을 받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와 같이 자해복리를 이하에 지원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성년 후견은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조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조로 가서 보면은 기본 이념 및 제3조의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0조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법 앞에 동등한 인정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도 포함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본조례가 성년 후견뿐만 아니라 미성년 후견도 포함하는 점을 고려해서 공공후견제도, 공공후견의 정의는 또한 의사결정 능력, 장애를 갖고 있는 피후견이 아닌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조례에 따른 후견인은 당연히 가정법원의 선임을 전제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과 활성화 필요한 사항을 중심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6조를 보면요. 종합계획 등의 수립을 하고 시행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체계적인 공공후견제도 추진을 위해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구성을 했고요.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추진을 위해서 동일한 수립 주기를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초구하고 양천구는 이미 조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원 지원과 관련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제2항의 제7호에 보면은 관련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공공후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면서 법 제도상 장애가 되는 개선사항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 7조로 넘어가면은요, 실태조사를 조항에 넣는데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사실은 이 실태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조에 실태조사 항목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은 지원 대상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행 조례 제5제를 기본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상의 지원 대상은 학대 피해 노인,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그리고 친권자와 후견인이 없는 아동, 그리고 그 밖에 유형에서 후견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공후견 제도 지원의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재정 상황이나 법령 제도의 개선에 후견 제도에 대한 사회 인식 수준 등에 있어서는 공공 후견 제도 운영의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입법의 유연성을 위해서 열어놨습니다. 구조로 넘어가면은요, 공공 후견 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기존 사업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12 전액 자체 사업이죠. 그리고 대행에 관련해서는 서울시 복지재단의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후견 관련 업무를 현재는 일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 이사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제 10조에 보면은 공공후견 운영위원회 설치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철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서울시의 경우에 공공후견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례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조금 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심의 자문 성격으로 구성을 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와 협의토록 했습니다. 학계나 실무상 컨트롤타워 설치 문제가 항상 지적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안건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조의 협력 체계를 구축 관련해 있어서요. 공공후견제도 사업 추진은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인데요. 법원 등과 업무 협약 등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후임 시장님이 되시면은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홍 이사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셔서 이 부분이 꼭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현재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들을 모집해서 인력 풀을 관리하고 있고 쭉쭉 보시고요. 그리고 향후 공공후견제도를 통해서 후견에 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법원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협력체계가 마련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과 협력체계를 갖춰서 공공후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 선임 등의 권한은 국가 사무로서 여전히 법원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이시고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서 다룬 얘기들을 나누고요.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이민수 부장판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후견 단독 업무를 맡고 있는 이민수 판사입니다. 예, 우선 저희 오늘 공공후견 이원 지원 및 활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해서 이 조례를 봐서 지금까지 참 서울시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봉양순 위원님을 비롯한 서울시 의회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공공후견에 관한 것이 통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각각 법률에 상계되어 있고 그 내용도 지금 뭐 발달 장애인이라든가 치매 노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약간 그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되어 있지 않아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미성년 후견인 또 뭐 학대 노인까지 해서 광범위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참 이런 내용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진보적일 수도 있고 좀 많이 나아갈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이걸 좀 더 잘 돼서 이것이 다른 지자체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나가서 모든 의사 능력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사 능력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제철웅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문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견 제도는 후견을 받아야 할 의사결정 장애인이나 유보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그 존재의 의의가 있고, 이를 위하여 공공후견은 후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발표 내용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후견 제도에 나아갈 방향과 법원 실무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발표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원에서 후견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로서 공공후견 실무를 처리하면서 고민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발표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발표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후견 제도와 관련하여 성년 후견 제도와 한정 후견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하고 특정 후견 제도와 임의 후견 제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이 피후견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제3자 의사에 따라 개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견과 달리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장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접하는 많은 사건들 중 상당수 사건에서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후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의 정신상태가 스스로 일상적 사무 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머물러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일시적이나 특정한 사무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현행법상 특정 후견으로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으로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복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경우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특정 후견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상당수의 후견 사건들의 당사자가 공공후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공공후견 제도를 특정 후견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에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나아가 현재 실무에서 특정 후견이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어 있는데 특정 후견을 더욱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관련해서 발표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명균 센터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발달장애 공공후견 그리고 치매노인 정신장애인들의 공공후견 제도 도입에 큰 역할을 해주셨던 제철웅 교수님 발표에 오늘 이렇게 토론자로 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중앙발달센터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그 공공후견 사업 매뉴얼도 제 교수님이 총안을 잡아주셨는데 큰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저희가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특히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후견법인 외에도 별도로 홍보 사업도 하시고 또 이런 조례도 제가 알기로 아마 전국 최초로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앙발달센터에서도 서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센터와 중앙센터가 공공후견 사업을 서로 지역을 나누어서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중앙센터는 현재 서울 남부권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발제하신 분 의견에도 있지만은 저희도 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을 업무를 수행하면서 치매노인 그리고 정신장애인 그리고 기타 장애인 권익공호기관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또 정보 교류를 하고 또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의 발달 장애인들이 225만 명 정도 되고요. 이는 2012년에 19만 명하고 비교해 보면 약 30% 정도 늘어난 숫자입니다.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서 발달 장애인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비율도 2012년에 7.5%였는데 지금은 9%가 넘어서고 몇 년 내에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가운데 18세 이상이 19만 명으로 굉장히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에는 전체 발달 장애인의 13%인 3만 3천 명 정도가 살고 있고, 또 지적 장애인 중에는 12%인 2만 6천 명,
자폐성 장애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소 좀 비율이 높은데요. 21%인 6,200명 정도가 자폐성 장애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에 비해서 특히 발달 장애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특수 또 보호라는 이름하에 비장애인과 매우 분리되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달 장애인의 권리는 자주 침해당하고 또 침해당한 것이 잘 발견되지도 않고 설령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발제자께서 얘기하신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낮은 인권 의식의 원인으로 수직적 관계를 표현하는 점, 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롯해서 여러 환경적 변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후견 제도가 기존의 행위 무능력 제도를 개선해서 잔존 능력의 활용, 그리고 본인 의사의 존중, 정상화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이런 원칙을 가지고 2014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의사결정 대리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권리협약 제12조 규정에 반한다는 일부 장애인 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후견인으로 추천되신 분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시는 시설장이어서 그분들이 후견인으로 활동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2014년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후에 발달장애인 제도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올해 9,000명에게 주간활동 서비스, 그 다음에 10,000명에게는 청소년 방과활동 서비스 이렇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적 지원이 확대될수록 그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한 착취, 또 생명 위협, 기타 인권 침해가 비례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난 수년간 각종 노예 사건이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부모 사후에 사회적 어려움에 노출되는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온전한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공공후견 제도가 좋은 대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제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물론 치매 환자, 학대 피해 노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미성년자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서로 봉양순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에 또 지금 보면 4개 사업이 4개 과에서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조례에서 위원회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진일보하고 그동안 저희 중앙센터에서도 중앙치매센터나 한국후견협회하고 같이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 실무자들끼리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는 후견 감독의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자체 장애 청구에 의해서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고 또 후견 감독인은 후견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후견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앞으로 이제 후견인에 의한 다소 적절치 못한 어떤 후견 행위로 인해서 피후견인의 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후견 감독인의 역할 그리고 후견 감독인이 지방자치단체 장애 청구에 의해서 후견 감독인이 선임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제 올해 한 1,000명 정도가 넘는 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피후견인들이 지금 그 후견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에 대한 그 후견 서비스가 좀 더 나아지고, 특히 일선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시의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만들고, 또 일선 행정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좀 더 후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르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오늘 토론회가 좋은 그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런 좋은 토론회 주최해 주신 풍영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도 작년부터 토론회가 계속 미뤄지는 과정을 보면서 드디어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거 조례 제정에 따라서 저희 재단 내 공익법센터의 역할이 강화될 것을 예상을 한 것을 기반으로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토론문 시작하겠습니다. 발제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 지원의 관계성과 의미를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권익공호 관점에서 의사결정 지원 제도가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100% 동일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욕구와 선호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의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에서 의사결정 능력에 제약이 있다고 여겨지는 정신적 장애인, 치매 어르신, 미성년자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허구적인 미명하에 의사결정 권리가 박탈되거나 미흡한 채 발전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존의 후견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는 서울시 노력이 매우 선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좌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서울이 하면 지방뿐만이 아니라 중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제도가 의사결정 능력에 제약이 있는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욕구와 선호를 파악하여 본인의 의사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것을 공공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 인식하고 수행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베를린의 예를 들면 후견청이 11곳 정도가 된다고 하고 100명 정도가 넘는 직원이 후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호주도 이와 마찬가지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사례 파트는 조금 정리를 했지만 그것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신 저희 재단 입장에서 저희가 조금 고려를 했으면 하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공공후견 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 그리고 또 적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에 한다는 점에서 저희 재단에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후견 법인 형태의 좀 독립적인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내 공익법센터에서 후견 심판 청구 법률 지원을 통해서 저희 재단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후견인을 지정하고 추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상이해서 이에 대한 이해가 있는 후보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소송을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틈을 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점만은 최대한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법인 형태의 후견인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의 법인은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는 인적 구성을 갖춘 법인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견 사무를 집행할 공공후견법인의 설치를 제도 운영 시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어렵게 통과된 공공후견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공후견법인의 설치 및 지정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 제도 운영을 위해서 전문후견인 양성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견제도 이용률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양적으로는 후견 수요에 비해 매년 후견 지원 비용, 후견 지원 인력 등의 한계로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과 실질적으로는 후견 사무를 수행할 전문 후견인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질적으로는 후견인이 개인으로 선정되었을 때 사무 남용에 대한 위험이 있고요. 후견 사무 양이나 부담에 비해 낮은 후견 비용 책정으로 인해 후견인 자격을 갖추더라도 후견 활동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후견은 많은 경우 피후견인의 사망 시까지 이어지므로 그 사이 지속적으로 법률적인 지원과 후견 사무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계속 누적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공공후견법인을 통해서 직접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후견인 양성과 지원 확대로 전문 후견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마련돼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견 모니터링, 실무자 교육, 매뉴얼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후견제도는 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도 수시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들여야 할 일들이 많고 후견인 취소나 변경을 해야 될 상황도 발생하는 등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내 공익법센터에서 최근 3년간 후견 심판 청구 법률을 한 14건 정도 진행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한 명의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최대 4번까지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후견인 선임 이후 지원을 제외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 후견인 모니터링도 꼭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후견법인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은 실제로 거기에만 맡겨둘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후견감독인의 선임 자체가 임의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이어서 반드시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성년 후견감독인, 한정 후견감독인, 특정 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합니다. 즉 반드시 후견 개시 시에 함께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임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감독인 역시 친권자의 유언이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될 피후견인들 중에는 후견감독인 선임이 의무가 아닌 경우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로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교육 매뉴얼 개발 등의 세부 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시로 변경되는 그런 구조임을 좀 감안을 할 때 현장에서 공무원 대상 교육의 수요와 또 욕구가 매우 또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육 사업과 매뉴얼 개발도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견제도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인지 대체하는 것인지는 사실 추상적인 언어로 논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구체적인 실무를 통해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기준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각각의 후견 활동에 대한 충분한 실제 해결 자료들이 축적되지 않았고 활동의 모델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서울시 조례를 계기로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서의 공공후견법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의 통합적 모델을 부족한 여건에서나마 실험해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뭐 세 가지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발제해 주신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거는 뭐 규칙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뭐 등등의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토론이 되겠습니다. 박성재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 공공후경제도 조례 관련해서 정말 토론자로 초대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토론자 우리 제 교수님과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서울시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공공후경제도가 활성화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부작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 다른 토론자 분들도 많이 지적해 보신 분들인데요. 중복이 되더라도 저희가 이 내용을 요약해서 토론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포럼의 발제문에서 이제 제 교수님께서 자기 결정권 존중과 공익 옹호라는 부제를 통해서 명확하게 후견 제도의 지향성을 밝히신 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또한 치매 환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후견과 아동의 후견에 있어서도 이들의 권리, 욕구, 선호도를 경청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 후견의 핵심이고 국가와 사회는 아동의 자기 결정권 행사 역량을 키워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배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후견 제도가 가지는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우려점이 공공 후견 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 후견인을 감독할 후견 감독 제도의 정비 없이 공공 후견 제도만을 활성화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공공후동 감독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후견 제도가 가지는 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성년 후견 제도는 후견인의 선임 및 변경, 권한의 부여 등 재반 절차에 가정법원이 개입하게 되나 그 과정에서 피후견인이나 부모님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적으로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관계 형성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이나 후견 감독인에 의해 후견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후경 제도의 활성화로 후견인에 대한 감독이 형식에 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후견인의 관리 및 감독 현황을 살펴보자면 후견인의 관리 및 감독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8개 가정법원, 6개 지방법원, 38개 지원 등 총 52개 법원이 맡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이들 법원의 지난해 후견 감독 사건은 총 17,800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8개 가정법원이 맡은 사건은 9,200여 건으로 전체 52.2%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8개 가정법원에 주어진 후견 감독인 담당자는 1명에서 15명에 불과하며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지난해 후견 감독 사건은 총 3,400여 건이었으나 후견 감독자는 15명뿐이라 담당자 1명에게 231건의 사건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공공후경제도 활성화 조례안이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공공후견인 선임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서울가정법원의 후견 감독 사건의 증가로 후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 감독 업무의 업무 과중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피후견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얻은 동생을 위해 친형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였지만 친형이 성년 후견인의 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추가 대출을 받아 빌라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발각되어서 제주지방법원에서 친형을 형량형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친족 후견인의 경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후견인, 공경 후견인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감독 재료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후견 감독 기관의 설립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후견 감독인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 때문에 후견 감독인의 선임을 꺼려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후견 감독인 제도가 제시되고도 있습니다. 다만 공공 후견 감독인 제도를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현재 공공 후견인 제도를 확대하여
공공후견인 명단을 법원에 제공하고 가정법원이 사건에 따라서 공공후견인 명단에서 공공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공공후견 감독인에 관한 제도적 정비도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 단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가 완전히 이 사이에 정착되어서 기존의 의사 무능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려는 수많은 충동과 유혹을 극복하려는 것은 사회 제도를 개혁, 혁명하는 일이기에 일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제 교수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후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는 일을 법원만이 감당하기에는 전문성은 충분하나 재정과 인원 등의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조례안을 통하여 공공후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모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도 알기에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의 법원의 감독 업무 보조에 그쳤던 각 직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직역 단체에서 전문성 있는 감독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와 후견 감독의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후견 제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직역 단체와 지방 단체와의 연계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정말 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대 변호사님 정말로 좋은 말씀 크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개를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비대면 회의라서 서울시에서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토론자 네 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 두 분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욕심하긴 하는데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모두 다 소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다 이제 경청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민수 부장판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현재 후견 사건들을 가정법원에 계신 판사님들이 전적으로 떠맡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고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공후견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체와의 어떤 네트워크나 뭔가 협력 관계가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판사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요, 독일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독일은 우리와 같은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30만 명 정도 됩니다. 성인들의 경우. 그 중에서 우리의 성년 후견에 해당되는 그런 유형의 후견 사건의 경우에는 한 6% 정도 됩니다. 한 8만 한 5천 명 정도가 그런 이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특정 후견 같은 그런 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봉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통계 자료를 보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한 사건의 85%가 성년 후견이에요. 그리고 특정 후견이 한 9%, 나머지 한 6% 가까이가 한정 후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제도상의 문제다. 우리 홍영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령 우리로 치면 기초자치단체마다 후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의 경우에는 12개 구가 있는데 12개 구에 다 후견청이 있어요. 그리고 한 후견청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20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하고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이 협력관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안심하고 그러니까 기간을 짧게 해서 이제 후견인의 권한도 적게 하는 이런 후견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원 판사님들의 경우는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성년 후견, 한정 후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지침을 만들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연결을 잘 해놓으면은 적어도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판사님들이 좀 안심하시고 그러니까 좀 성년 후견을 이용하는 걸 점점 줄여 나가고 특정 후견 쪽으로 많이 이렇게 유도해 나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그런 과제가 우리 이제 서울시와 서울가정법원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치매 어르신들이라든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의 경우에 사실 이 비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법률가들의 경우 우리 가정법원에 계신 이제 판사님들의 경우에는 이 후견 사건만 전문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는 일정 기간만 있고 뭐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애인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문성들을 충분히 키워 나가시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가의 자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원을 판사님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신데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기숙생활 수급비 관리하기 위해서 후견이 필요한데 그 사건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죠. 독일은 인구가 약 한 8,7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판사님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명인데 판사님들 한 3천 명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판사님들의 경우는 굉장한 엘리트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맡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각종의 이제 사회복지기관들에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그래서 과연 이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치매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들이 이제 어려운 사건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자문을 요청하면 제가 어르신 한번 뵙자라고 해서 어르신들 보고 그리고 정신 건강 상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우 이제 부모님들이 연락하시면 제가 가서 당사자도 만나고 발달장애인도 만나고 그럽니다. 충분히 소통이 가능해요. 지금 식물인간이 아닌 한 우리는 충분히 그분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분과 공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들은 전문성이 뛰어난 이제 법률가들이나 판사님들이 하실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인 분업 시스템에서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좀 더 우리 특히 우리 홍영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문 후견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우려들 많이 불식하고 공공후견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명균 센터장님과 박승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게 감독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감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뭔가 잘못하는 게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게 감시의 눈길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적절한 감독이 아닙니다. 감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뉘앙스에서 감독이라고 할 때는 뭔가 감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견 감독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더라도 이분들의 주된 역할은 지원이 돼야 됩니다. 후견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러니까 후견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특히 친족 후견인들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춘 후견 감독인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후견 감독인이 이제 그러니까 그는 개인이 하기보다는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 전문성이 있는 개인이 하기보다는 후견 감독 법인들이 만들어져서 후견 감독 법인의 전문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주면은 많은 이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답변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분들 모시고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질문에 종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후견 제도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이유가 민간단체가 전문 후견인을 이유로 예산 요청이 세도하게 있었습니다. 후견은 앞으로 공공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말씀하신 후견 감독인이나 후견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후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위해서 법원과 조금 전에 제가 발표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과 MOU 형식이 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후견 감독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후견인이 선임이 되면은 가정법원에서 이제 계속해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더라도 후견 감독인에 대한 또 감독을 또 이제 가정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감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후견 사건들이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늘게 되면 가정법원의 판사님들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후견 사건들을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러니까 감독이 제대로 안 될 그런 위험성들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들이 연구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외국의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고 난 다음에 후견 감독까지 하는 것들은 이거는 적절한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볼 때 법원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그러니까 최종 판단을 하는 곳이잖아요. 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언제나 신중하고 라스트 세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위에 있어야 되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후견 감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견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내용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감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견인 보고 피후견인과 만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뭐 저렇게 해보세요.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한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작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후견인에 대한 또 피후견인에 대해서 사무 처리하는 걸 지원하는 형태로 개입을 했다가 나중에 그 사건을 재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감독하는 것들은 점점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 가령 영국을 예를 들어 보면은 영국도 처음에는 법원에서 후견인도 선임하고 감독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감독 기능을 떼가지고 별도로 공공후견인 관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공공후견인 관청은 법무부 우리로 치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되는 셈이죠. 이런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감독을 하고 이 감독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후견인의 권한을 박탈해야 된다든지 또 후견인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바꿔주세요. 또 저 사람의 권한을 또 뭐 줄여주세요. 또 확대시켜 주세요.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이제 공공후견인 관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공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후견 사건들이 늘어나게 될 때 가정법원과의 역할 분담 그리고 판사님들이 여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별도의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개인 이제 그러니까 후견 감독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뭔가 별도의 그런 기관들 또 기구가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을 바꾸기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로 그런 감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임해서 공공후견들이 선임되었을 때 그 역할들을 서포트하도록 하게 되면은 가정법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감독을 해야 될 실질적인 업무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공공후견 사업을 법인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법인이 후견 감독인의 이제 역할도 하고 또 후견인 공공후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되어야 전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문성은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데 전문성이 세워질 리가 없는 거죠. 그 직장에서 5년, 10년 이렇게 일을 해야만 전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이 후견과 관련된 연구를 2007년부터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13년 정도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뭐 많은 나라도 이렇게 가보고 현장도 가보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이런 거구나 조금 알게 됩니다. 현장에서 오랜 기간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전문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구조화에서는 우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에서의 후견법인의 전문성이 아마 생기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 부분은 우리 고명균 센터장님께서 아마 답을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공공후견인이 그 어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후견 실무자들의 그 적절한 보수,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그런 지원도 필요하고, 또 후견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지금 월 15만 원의 보수를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봉사 개념으로 교통비 수준만 주고 있는 거라서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를 찾는 것도 어렵고, 또 그 후견 그런 사무를 보는 일선의 그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의 적절한 보수도 사실은 그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나 아직 예산 반영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나온 내용 중에서 현재 가정법원의 업무들 후견 업무가 많이 있는데, 이 업무들 앞으로 아마 10년, 20년 되면 아마 특히 치매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속 늘어나서 업무는 계속 증가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업무들을 지방자치단체의 대떡을 통해서 많은 업무를 분담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후견법인 무슨 후견청 같은 걸 설치해서 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은 사실 입법에 관한 문제가 좀 많고, 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어떤 통일된 입장은 없고요. 다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아마 꼭 이런 자리도 있지만 다른 자리 통해서 계속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공공후견 관련해 가지고는 후견인은 아마 지금 지자체에서 하면서 후견인 후보자를 지자체에서 아마 저희한테 추천하고 저희는 그분들도 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을 특정 후견 같은 공공후견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과 함께 후견 감독인으로 그 구청, 서울 예를 들어 뭐 서초구 무슨 영등포에서 선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현재 지금 시스템 보면은 이미 후견 감독인을 지자체에서 하면은 저희 법원에서는 그 업무는 사실 지자체를 믿고 다른 업무보다는 굉장히 좀 간이하게 하고 수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법을 개정하지 않고 조례로 살 수 있는 업무 같은 경우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제철웅 교수님, 동양순 의원님 좋은 발표가 있었고 네 분의 아주 심도 깊은 어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기화로 해서 서울시 공공후견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다 같이 기원하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